저에 대해서 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저에 대한 거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러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이런 그 뭐 과제를 막 하다가 이 보고서를 보게 된 거예요. 2009년에 이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뭐 한국이 한 2300년 정도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뭐 얼마 안 있어서 뭐 5만 명 정도에 남는 나라가 되고 지구상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중국의 이제 경제 흡수가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 그 유럽연합에 하나의 이제 그 소속돼 있는 어떤 나라들이 이제 경제 연합을 형성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흡수가 된다. 뭐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뭐 이게 나라가 없어지는데 뭐 빈곤의 문제는 뭐 연구해서 뭐 하고 이거 참 이게 뭐 내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뭐 복지 서비스를 줘서 뭐하고 나라가 없어지는데 막 이게 굉장히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가 제가 그 둘째가 이렇게 태어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태어나서 뭐 이렇게 뭐 아이를 이렇게 100일 되고 막 이런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제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내는 게 되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엄마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많이 썼는데 이게 여성이 이게 살기 너무 이게 불합리하다.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본적인 저 책의 생각에는 근데 결혼은 좋은 거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생각은 있었고 우리가 결혼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제안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사회를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만들어서 좀 많은 뭐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내가 좀 만드는 데 조금 기여하고 싶다 이런 의미였는데 저 책을 읽고 오히려 미혼 여성들이 장난 아니야. 와 결혼했더니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이거 야, 결혼해야 돼. 이거 도저히 안 돼. 이런 효과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이 되게 많이 됐다. 뭐 위로가 됐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 결혼하면 안 된다.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그 앞에 미혼 여성은 읽지 말아라.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책이 그렇다는 거죠? 예, 지난번 책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내가 나는 어떤 저출산을 좀 극복하고 싶었고 좀 더 그런 정책적인 환경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오히려 저출산을 앞당기는 이런 꼴이 돼버린 이제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책이 2012년도 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굉장히 또 한 번 책을 좀 써야겠다. 또 한 번 이제 엄마로서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결혼을 이제 주저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혹은 결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뭐 이렇게 사회적 합의, 뭐 아예 결혼을 이제 선택하지 않는 게 이제 문화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에 조금 그래도 결혼해봐라. 결혼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건 좀 좋더라. 그렇다고 뭐 너무 뭐 결혼 불능 세대 뭐 사회 구조적으로 결혼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이렇게 극복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좀 대안을 찾아가면서 조금 결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결혼을 해보자 이제 이런 책을 지금 이제 계속 쓰고 막 이렇게 조금씩 쓰고 있었는데 우리 기자님 결혼식 때 만나고 이 강의 의뢰를 받으면서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페이지, 뭐 2페이지 아까 보셨지만 요 깐난쟁이를 제가 지금 아직 이렇게 어린이집에 뭐 2~3시간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 2페이지씩 지금 글을 쓰고 있고 이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그 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네. 네, 그래서 저희 나라 뭐 출산율이 뭐 이렇게 된 것은 뭐
6점까지 내려갔죠. 2018년도 이거는 뭐 다 누구나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ECD는 1.68명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처음부터 막 출산율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너무 그 아이를 낳지 않은 게 그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때 1800년도 막 이럴 때는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은 게 사회 문제였던 거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식량 때문에 이게 그 문제가 될 거다. 식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구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분들이 이제 케인즈 이론이라고 해서 인구는 이렇게 그 아주 그 식량은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 같은 것들이 아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인구는 이제 자멸한다. 막 이렇게 인구가 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케인즈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말 케인즈 말고 누구더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멜서스. 아, 예, 맞아. 아, 깜짝이야. 예. 멜서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멜서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멜서스가 주장을 했는데 그 이론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프리츠 하버라는 분이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비료를 발명하면서 식량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인구 너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식량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학자들이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이 인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최근에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뭐 대안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또 개발이 되면서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그 보완이 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인구가 국력이라는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유엔 미래 포럼 회장 아까 유엔 미래 보고서 그 발간했던 그런 유엔 그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곳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그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이론들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파멸시킬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더 가난하다는 논리를 반대하면서 이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시장이 감소시키고 그렇게 되면 공장이나 생산력이 감소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일자리가 해외에 이동되고 이렇게 하면 악순환이 계속이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인구가 이제 많다는 것은 이런 정보화 시대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10명을 놓고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것에 대한 정답을 검색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것과 수만 명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더 이렇게 빨리빨리 검색을 할 수 있죠? 물론 사람이 많으면 더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IT 시대에는 이런 인구가 어떤 정보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고 자기 제품으로 만들고 프로젝트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인구가 많은 어떤 그 나라가.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 인구가 있어야 소비 시장이 있고 기업은 소비자 가까이에서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것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엔 미래 포럼에서 발간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인도, 중국 이런 것들이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뭐 가까운 50년 안에 이제 막 되게 그 급부상을 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부상을 한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국력이라는 어떤 것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출산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산율을 진단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뭐 출산율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저는 이 학자를 굉장히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와닿거든요. 와닿는데 모든 선택은 비용 계산에 따른 결과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은 여성의 임금을 높여서 가정에 머무르는 대가를 비싸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여성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교육 노동시장에서 이제 배제되기 때문에 그 배제가 되면서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자기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비용을 이제 못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이렇게 벌 수가 있는데 왜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비용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모든 선택은 비용 계산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저는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이렇게 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다 하잖아요. 저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출산하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계산을 해봤는데 아이를 낳고 뭐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뭐 내가 이렇게 나에게 정말 사회적인 어떤 자원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저희가 출산율이 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득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해외 사례를 보자, 해외의 어떤 그런 사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이를 3.08을 낳죠. 아이를 3.08 3명이 낳아요. 3명을 낳고 저희 나라는 이제 1.24 이게 2014년 기준인데 이게 지금은 18년은 지금 0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3.08 요거를 조금 주목해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인구가 1,500만이에요. 그리고 국민 소득이 35,000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하죠. 저희 나라보다 이렇게 조금 높습니다. 그죠? 국민 소득이 좀 높고 노벨상 수상자를 30%나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열강들의 침략을 좀 많이 받았고 나라가 좀 없어졌고 1948년에 독립을 선포했고 그리고 주변 국가하고 늘 긴장 상태에 있고 천연 자원이 없고 그리고 인적 자본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국민들 전체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도 매우 뛰어나다. 인적 자본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랑 똑같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3.8명이나 낳고요. 그리고 얘네들 책을 막 읽어보니까 대학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막 이러면은 저는 아이를 한 7명 낳을 거고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아이를 7명을 낳을 거고요. 제 꿈은 뭐고요. 그리고 저는 뭐 빨리 결혼을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대부분 다. 왜냐면은 근데 아이를 그렇게 낳으면은 어떻게 자아 실현을 하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런 사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인 거죠.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거의 뭐 지옥이라고 막 그렇게 지옥문, 게이트웨이, 지옥으로 내가 들어가는 문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맞벌이 비율이 95%나 되고 우리나라가 또 장시간의 어떤 근로 간행이나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시장을 떠나거나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노동시장을 떠나거나 그리고 일과 가정의 이중 책임을 지느냐고 그러니까 일도 하고 아이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어떤 고단한 삶을 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얘네들은 맞벌이를 95%나 하는데 일도 해. 근데 아이도 3명 정도는 낳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그게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네, 보면은 노동 시간이 1887시간 정도 되고 하루에 7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회가 되게 새벽 일찍 시작을 한대요,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한 늦은 오후 한 3시, 4시가 되면은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6주의 출산 휴가가 있어요. 6.5개월 정도. 우리나라는 12개월이죠. 근데 조금 짧아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길러요. 어린이집에서 기르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아빠가 집에 돌아갈 때 저희는 엄마만 굉장히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아이들의 책임을 지고 있고, 근데 이 나라는 중요한 것은 아빠가 같이 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 아빠가 아내가 임신하면은 의무적으로 임신하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보건소에 가서 아이를 어떻게 기저귀 갈고 태교하고 목욕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다 배우고, 그래서 임신할 때부터 아빠로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나라가 이제 준비를 시키고,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피곤해.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친구 만날 수도 없고 예, 집에 가서 무조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하브루타 교육 들어보셨죠? 굉장히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론식 교육이라고 해서 아빠가 굉장히 주제를 가지고 아이랑 계속 토론을 하는 어떤 교육, 이런 것들도 다 누가 하냐면 아빠가 해요. 아빠. 그래서 아빠가 자녀의 교사이자 가정의 최고 권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빠가 성경도 가르쳐야죠. 역사나 율법, 도덕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 별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일하고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굉장히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렇게 조금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엄마가 일을 포기하고 이제 전적으로 아이를 맡느냐, 아니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보육시설이나 보육을 도와주시는 종사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아이도 책임지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굉장히 절반 정도는 아빠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같이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저희 나라는 2015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하루 6분이에요. 6분. 6분이면 밥 먹었어? 잘 있었니? 그거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2015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주 52시간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다른 어떤 환경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는 저 기대는 하는데, 근데 저희 이제 아들 친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빠가 집에 없어요. 아빠가 새벽에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렇게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해외에 있다거나 기러기 아빠거나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아빠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아빠가 이제 집에 있고 자녀 양육을 절반 정도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게 저희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박사 공부할 때 본 논문인데요. 본 논문인데 여기 보면 갑자기 영어로가 나와서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제가 놀랬던 게 맨 끝에가 한국이에요. 한국. 코리아인데 이게 2.5가 돼 있잖아요. 한국이 2.5.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건 OECD에서 발간한 책인데 어떻게 사회 정책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적극적인 사회 정책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라는 어떤 책인데 OECD가 발간한 거예요. 발간한 건 뭐냐? 근데 요 4가지, 여기 위에 보면은 현재 수준이고요. 맨 밑에는 커런트 레벨이 현재 수준이고, 위에 4가지 정책을, 사회 정책을, 썼을 경우에 출산율이 이렇게 변한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거든요. OECD에서. 근데 이 4가지 정책별로 우수한 나라가 있어요. 상위 3개의 나라가 있어요. 상위 3개 나라의 평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이 나라까지 너희 나라가 도달하게 되면 너네들이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2015년에 OECD가 보고서를 냈거든요. 저기 보면 한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2.5나.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한국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태가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으니까 저런 정책들을 시행을 해주면 굉장히 출산율이 2.5나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취약전 아동에 대한 공공보육 증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국인도 써보고 중국인도 써보고 뭐 이렇다게 하는데 그런 어떤 민간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이런 나라를 이렇게 평균으로 한 거죠.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직접 양육 비용의 경감, 그러니까 세제 혜택, 연말정산, 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수당, 뭐 지금 우리나라 아동수당 뭐 이런 것처럼 양육 비용을 경감했을 때 경감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시간제 고용 가능성의 증가. 그러니까 네덜란드, 일본, 영국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했을 때 이렇게 시간제 고용 가능성의 증가. 그러니까 이 시간제로 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되면 시간제로 일하는 것들, 짧게 일하는 것들이. 그리고 부모 휴가 기간의 연장.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떤 휴가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좀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해내는 거. 이런 것들 네 가지를 이제 OECD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3번인 것 같아요. 3번.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면서도 시간을 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정책 개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시간제 노동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노동시간 조정법이라는 것들을 2000년도에 도입을 해서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건 웃긴 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약 3분의 1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여성 근로자는 76.6%, 주당 36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률도 70% 정도 돼요. 69.6%. 되게 높죠. 우리나라는 52.5% 정도가 되는데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네덜란드 여성들은 76.6%가 시간제 일자리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되게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세고, 저희는 뭐 주 52시간이 되게 도입됐다고 했지만 굉장히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상적인 노동자를 원하잖아요. 회사에서도 회사에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는 이상적 노동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덜란드 엄마들은 미국의 엄마들을 굉장히 이렇게 조롱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2시나 3시가 되면 차를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삶을 좀 여유롭게 살고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왜 너희들 미국 엄마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 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냐, 이렇게 조금 조소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고잉 더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네덜란드 엄마들이 미국 엄마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과다노동이 주 52시간이 도입되긴 했지만, 그다음에 너무 많은 어떤 에너지를 시장에서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고, 내가 그 모델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루저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그거 자체가 잘못했다.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일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래서 나는 그 노동시장에서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루저가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내 스스로의 어떤 모델을 개척하고 싶다. 저는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노동시장에서 막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막 일 못해요. 막 일 못하겠고, 노동이라는 게 꼭 어디 막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완전한 노동을 해야 내가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고 시간이나 이렇게
시간 강사죠. 시간 강사 강의하고 뭐 글 쓰고 뭐 이런 것도 노동이다. 노동이고 나는 이제 만족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그런 막 그 우리나라 노동 시장 그런 어떤 거기에 막 이렇게 너무 막 매여서 그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네덜란드 엄마다. 난 그렇게 미국식 그런 미국형 그런 엄마는 별로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주관을 갖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는요 굉장히 달라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굉장히 뭐 열악하고 막 처우도 열악하고 뭐 복지 혜택도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복지 혜택이나 뭐 각종 처우가 똑같아요. 정규직이랑 똑같은데 단지 일만 좀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노동시야에 관한 차별금지법 이런 데 보면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간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노동시간이 1383시간인데 우리나라보다 780시간이나 적고 주당 15시간 정도 일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가. 근데 웃긴 게 이런 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되게 높아요. 짧게 일하는데 생산성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나라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남녀 2명이 1.5인분을 일하는 구조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2명이 한 명이 온전히 일하는 게 아니라 너도 좀 일하는 걸 줄이고 나도 좀 일하는 걸 줄여서 1.5 정도로 일을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중 가장 이중 양육자 모델.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돈을 벌고 둘이 같이 양육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네덜란드 부모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례에 보면은 그 어떤 여성이 임신 중인데 이분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산 후에는 하루 8시간 주 4일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을 하겠다. 남편도 주 5일에서 주 4일로 바꿔서 두 사람도 같이 번갈아 쉬는 날 아이를 돌보겠다. 똑같아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같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 3일밖에 보육 서비스 이용할 수가 없대요. 이 나라에는. 저희 나라는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막 국가가 앞장서서 24시간 어린이집 막 도입하고 막 애들 막 불쌍해 죽겠어요. 막 어린이집에서 막 24시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정책 자체가 저희 나라는 국가가 길러주겠다. 이거 안 돼요. 국가가 길러주긴 뭘 길러줘요. 여기 보면 이런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주 3일밖에 보육 서비스가 안 돼.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딱 그 구분이 되는 거죠. 개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질 것도 책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 나라는 여성들이나 아빠들은 막 마음껏 일하세요. 국가가 막 24시간 다 돌봐줄게요. 이거는 정말 아이도 망치고 아이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엄마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여성가족부가 조금 아쉬운 게 뭐 이런 것들을 뭐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OECD가 제안한 정책들을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 얘기는 뭐 신문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뭐 없어요. 막 내용이 없고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해법으로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되게 추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인데 이걸 막 무슨 이게 완전 해법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부모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이런 것들 법을 바꿀 때 가정의 개념에 지금은 혼인 뭐 이런 혼인 출산 입양에 따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에 거기다가 사실혼을 넣겠다는 거예요. 사실혼. 그래서 결혼은 하지 않지만 동거 가족 이런 가족들도 지원을 해야 저출산이 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그 국민의 니드를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반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은 무덤이다. 결혼은 이제 지옥문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예. 결혼 불능 세대 저자님도 앉아 계시지만 근데 우리 결혼 불능 세대 저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그 결혼을 단지 하지 않는 어떤 이런 개인의 선택이 그냥 개인의 선택, 내가 햄버거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그냥 그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류의 어떤 그 존속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결혼을 안 하면 이거 다음에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겠어요. 근데 인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의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돼 있거든요. 이게 결혼을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데 우리나라는 연구 자체가 없어요. 없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학자도 없고 뭐 얘기하는 어떤 그 아티클이나 뭐 논문집도 없어요. 근데 외국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결혼 자원 모델 이론이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많이 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그 모델 이론들도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결혼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망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수명도 길고 그다음에 우울감도 굉장히 낮다. 그리고 식생활이나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인지 기능도 좋다. 뭐 이런 건강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언급 자체도 안 되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막 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고 막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연구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득과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저희가 막 아이를 키우는데 돈 들고 막 완전히 내가 막 뼈골까지 막 다 막 빨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되게 드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제 책임감, 성실함 막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대요. 이렇게 누구 자식을 기르거나 뭐 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이나 소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 된다고. 집을 사니까 집값이 또 오르는 효과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기 힘들고 사실은 결혼 불능 세대예요. 집값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저희가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현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그런 노동시장을 막 전일제 일자리를 막 따라서 막 내가 막 루저가 된 것 같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짧게 일하고 엄마로서 나는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자기 주관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그 자기 삶을 좀 디자인해가면서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2010년도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분이 대단한 연구예요. 왜냐하면 72년 동안 하버드대 졸업생하고 그러니까 하버드대 졸업생이 졸업을 하고 그 사람을 추적 연구를 계속한 거예요.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추적 연구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요. 814명을 그 사람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너무 하버드대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천재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다른 평범한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집단들도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이렇게 7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돈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다. 와 이거 너무 이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행복의 7가지 조건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뭐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뭐 흡연, 적당한 음주, 운동, 체중 이런 것도 있는데 안정적인 결혼 생활 이런 게 7가지의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노년을 맞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네, 저희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저출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해외 좀 정책을 조금 좀 배우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결혼 자체를 저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리고 제가 결혼한 분들에게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막 자녀를 낳아서 막 우리나라 굉장히 막 결혼만 하면 막 자녀 양육에 다 막 무슨 환장하는 사람처럼 막 내 자녀를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가족주의에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나의 모든 것에,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거기에 나를 막 이렇게 막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보다는 자녀보다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어떤 진짜 막 행복하게 살잖아요. 부부가 친해서 막 부부가 너무 막 평생을 막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그 미혼이라든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저렇게 엄마 아빠가 저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게 결혼이구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혼 자체의 어떤 문화를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을 하면 갑자기 이것도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저희 나라가 길잖아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장시간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은 이제 그 노동시장 그 회사에 굉장히 매달리게 되고, 엄마는 이제 그 육아에 매달리게 되면서 육아나 혹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이중 책임 다 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애 하나 어떻게 간수하기도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아빠는 이제 저쪽 건너방에서 혼자 자고 언제 들어왔어? 언제 나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 중심으로 이제 어떤 자기 삶의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얘랑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아빠는 이제 외딴 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패턴을 갖게 되다가, 예, 그렇게 되다가 뭐 아이가 이제 그 분가하게 되면은 결혼해서 하면 이제 아빠랑 엄마는 이제 황혼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백일수업처럼 조론을 한다던가 막 이런 건데, 뭐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부부의 친밀감이 굉장히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친하게 사는 거다, 이게 굉장히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게 구조적인 영향 때문에 너무 이게 안타깝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진짜 저희 나라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아빠는 너무 외딴 섬으로 막 살다가 막 죽는 사람도 많아. 죽는 사람. 왜냐면 뭐 제대로 안 먹잖아요. 남자들이 제대로 안 먹고 막 회사에서 술만 먹고 뭐 너무 과로하고 막 이러다가 40대에 죽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남자들. 저희가 이런 어떤 결혼의 문화, 부부가 굉장히 친밀감을 갖는, 결혼은 딴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어떤 이 삶을 사는데 어떤 필요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동반자가 옆에 있어서 나와 같이 이 외롭고 이런 험악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는 거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성관계 횟수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적어. 이런 그 자료도 있어요. 무조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게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가 성관계를 안 가져서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셋째도 뭐 계획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하고 남편은 되게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적인 어떤 친밀감,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권, 부부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생겨서 낳은 거지, 아이를 셋째를 계획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아이를 계획한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정말 심각해.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같이 막 이렇게 형제가 어떻게 같이 잠을 자요? 막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들어보면 신혼 초에는 굉장히 뜨거웠어. 신혼 초에는 진짜 다 불태울 것처럼 뜨거웠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되게 노력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다 보고 근데 부부간의 성관계를 안 갔는데 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성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근데 건강한 성은 굉장히 지금 이거는 건장해야 될 성은 굉장히 이게 지금 되게 미흡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이 연구 자체가 되게 웃겨요. 이게 1000명 자체를 이게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성관계의 어떤 패턴이다 이게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괜히 이 연구도 사실 좀 저는 조금 신뢰가 안 가. 그래서 근데 연구가 없어. 이거 부부의 어떤 성이나 부부의 어떤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 결혼이 미친 짓인데 뭘 그 연구를 하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데 해외 연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결혼이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저 또한 남편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보면은 저희 남편이 되게 여기 보이시죠? 자랑하는 건 아닌데 되게 자랑하는 건 아닌데 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성도 저를 굉장히 존중하고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자기가 도와줘요. 자기가 다 도와주고 너의 꿈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가사일 아이 돌보는 것 자체를 자기가 뭐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아이 돌보고 이런 것 자체를 절반 이상을 해요. 이상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막 나는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남자를 만나면 돼.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결혼은 여성의 꿈을 나도 응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사와 양육의 절반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뭐 무덤이나 뭐 지옥이나 이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가 준비한 거는 굉장히 뒤에 조금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